그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테리 핑카드 해겔 논리학의 논리를 발제를 했는데, 제가 그 보내드린 자료 제일 앞장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문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글귀를 써왔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귀인데, 해겔은 단순히 세계 정신에 대한 자신의 주문의 귀기인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해 말하는 서로 다른 모든 방식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주의 깊게 풀어내는 데 관심을 가진 철학자이다 라는 게 이제 핑카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핑카드가 하려는 작업이 몇 가지 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세계 정신에 대해서 탐구한 굉장히 이상한 철학자라는 해겔의 이미지를 제거를 하고, 대신에 해겔은 일종의 칸트를 계승한 초월론적 철학자다, 초월적인 철학을 시도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또 그 초월적인 철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겔을 셀라스랑 관련시키는 게 논문에 좀 나오죠. 셀라스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을 받아서 언어게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전개했는데, 그 논의들을 통해서 해겔이 하는 작업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논문의 절반부에 해겔의 전체 기획, 논리학의 전체 기획을 제시하고,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각각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글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저는 좀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한번 일단 제가 혹시 버벅거리거나 제가 혹시 잘 모르는 얘가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 옆에서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형이사학적 해석과 초월적 해석인데, 그러니까 핑카드가 제일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칸트한테서는 칸트 철학의 굉장히 이상한 그 형이사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서도 칸트의 논의의 핵심만 살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겔한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해겔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는 세계 정신에 대한 어떤 형이사학, 아주 그 옵스큐어한, 그러니까 불명료한 형이사학을 구축한 그런 철학자로 여겨졌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서 해겔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겔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핑카드가 보기에는 형이사학적인 그런 세계 정신에 관련된 불명료한 형이사학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고 났을 때는 해겔은 일종의 초월 철학자다, 칸트를 계승한 초월 철학자다인데, 이 초월 철학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핑카드는 이제 해겔이 논리학에 앞서서 쓴 정신현상학이 그러니까 소여 개념에 대한 거부로부터 그 출발을 하고 있고, 소여 개념에 대한 거부를 마지막 결론에 철저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논리학은 그 소여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하는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다라는 건 해겔한테 거부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주어지는 직접적인 감각 자료나 감각 경험 같은 걸 거부했을 때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어떤 가설을 세워서 철학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틀 안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조건들을 찾는 그런 식의 철학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설 탐구에서 어떤 이론을 구성해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는 철학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칸트가 했던 초월 철학적인 작업이 있다. 근데 두 번째 작업이 핑카드가 보기엔 해겔의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해겔이 초월적이라는 표현을 자기 철학 안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해겔은 초월적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왜냐하면 해겔은 초월적을 굉장히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겔은 자기 철학을 초월적 혹은 초월론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변적인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핑카드는 이게 칸트의 초월 철학에 대한 해겔이 좀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해겔은 초월 철학 혹은 초월적이라는 이 표현들을 어떤 주관성의 철학, 주관주의에 자꾸 적용하려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사실 칸트는 그런 주관성의 철학을 한 게 아니라 해겔 본인이 사변적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했다. 그러니까 해겔은 비록 초월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썼지만, 핑카드 본인은 해겔이 사용한 사변적이라는 표현과 칸트가 사용한 초월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초월 철학자라고 해겔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핑카드가 그 다음에 해겔과 칸트 사이에 좀 긴밀한 연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칸트에게서 나타나는 통각의 그 종합적 통일, 이 개념이 사실 해겔 논리학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나는 생각한다가 하나로 묶어줘가지고 그 개념들이 다 나의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 게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밥을 먹고 나는 그 다음에 잠을 자고 나는 일어나서 똥을 싸고, 이게 다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해겔은 이런 원리로부터 자기의 논리학을
그 성립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논리학 자체의 개념에 관한 중심적 개념들, 그러니까 논리학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이 이런 칸트가 얘기한 통각의 종합적 통일 같은 이런 개념 원리로부터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개념 원리로부터 논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헤겔 초월적 논리학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핑카드가 여기서 좀 왜 칸트식의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라는 게 헤겔한테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지에 대해서 아주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헤겔은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10 디쇼번이 515쪽부터 네. 통각의 그 10쪽 동안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인덱스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515쪽에 515쪽부터. 그 디쇼번이 번역이에요. 영역. 지오바니 번역에, 논리학 번역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칸트 트랜스cendental apperception만 거의 네. 5페이지 얘기를 해요. 네. 개념 들어가는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 일반에 관하여 그 부분이죠. 네, concept as such. concept in general. concept in general. 그래서 그러면 헤겔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 하냐? 우리의 인식 틀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개념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지, 개념과 개념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헤겔의 과제다. 그리고 그 핑카드는 그거를 이제 개념에 대한 구성적 논리라고 표현을 하죠. 개념에 대한 구성적 논리를 제시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헤겔의 과제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정확하게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핑카드가 좀 흥미로운 게 윌프리드 셀라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분석 철학자의 그 언어 게임에 관련된 논의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셀라스가 흔히 이제 추론주의 의미론을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셀라스 다음 세대의 브랜덤이 그걸 굉장히 발전시킨 걸로 유명한데, 이 추론주의 의미론인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개념의 의미라는 건 그 개념이 다른 개념과 맺고 있는 추론 연관 관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게 추론주의 의미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것은 빨갛다라고 했다면은 나는 그 대상이 빨갛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는 그 대상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빨갛다라고 했으면은 나는 그 대상이 파랗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갛다라는 개념을 내가 사용하게 되면 빨갛다라는 개념은 색깔이 있다라는 개념에 동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랗다라는 개념에 반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개념과 개념 사이 추론적 연관관계가 맺고 있고,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바로 그 개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게 추론주의 의미론이고, 셀라스가 언어 게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핑카드는 그걸 이제 체스 게임 가지고서 얘기하죠. 폰이 뭐냐, 비숍이 뭐냐. 폰이나 비숍 같은 체스의 말들은 체스 게임 안에서 이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설명될 수 있다. 폰이 뭐냐 했을 때, 폰은 처음 출발할 땐 두 칸을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엔 한 칸씩 앞으로 움직이고,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은 다른 말로 교환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우리가 수를 둘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폰이다. 그러니까 폰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폰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그 무브라는 표현을 핑카드가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핑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추론주의 의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체스에 수를 두다 할 때가 무브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무브라는 게 헤겔한테서 뭐냐면 개념의 운동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 그 논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수를 둔 것, 언어 게임 안에서 한 수를 둔 것과 헤겔 철학 안에서 이제 개념이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이걸 두 가지를 연결시키려는 게 핑카드의 의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헤겔과 셀라스를 직접 비교하면 이렇게 되죠. 비숍의 의미라는 거, 비숍이란 말의 의미는 비숍이 게임 안에서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브를 통해서 정의된다. 운동을 통해서 정의된다. 헤겔적으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비숍의 규정성이라는 것, 비숍의 뭐 디터미네이티브라는 거는 비숍의 논리를 통해 구성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규정성, 셀라스가 말하는 의미와 헤겔이 말하는 규정성, 그 다음에 셀라스가 말하는 수와 헤겔이 말하는 논리, 이게 다 병행하는 거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그래서 헤겔한테서는 다른 개념에 대한 그 개념의 운동을 통해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한 용어, 한 텀의 개념적 의미라는 거는 언어의 추론 규칙에 따라서 그 용어로부터 추론되는 것에 의해 구성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빨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빨강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빨강으로부터 이것은 빨갛다는 걸 받아들이면 이것은 색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파랗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추론적 관계에 의해서 빨갛다가 무엇인지 정의된다는 게 추론주의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의 논리라는 것은 개념의 규정성에 대해 내적인 것이며 개념의 규정성에 대해 구성적이다. 그러니까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의 그 움직임,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 개념이 정의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적으로 다른 그 규정을 덧붙여서 정의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걸 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네, 상관없어요. 네. 그 허스만이 한 해석이 제가 좀 스펙한 건데 네. 거기서 컨셉트하고 object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 같냐면은 컨셉트는 relation이에요. relation이고 self-determination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엔치클로페디아 예를 들어서 self-determination, might, substantial might 이런 걸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objective에 나오는 object 제가 보기엔 relatum인 거거든요. 그 relation은 concept는 relatum.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컨셉트하고 object가 unification이 일어나면은 그 relatum들이 그 self-determination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relatum의 본질 자체가 아예 그 self-determination인 거예요. 아이디어에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럼 여기랑 딱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생명이니까 뭐 네. 아리스토텔식 생명을 생각하면 솔방울이 뭐야라고 하면 솔방울의 인생 뭐 인생은 아니지만 식생이란 컨스트를 그런 릴라트 뭐 소나무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의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도토리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스만 이런 해석을 갖고 제가 동의를 하고 보면 챕터 1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랑 좀 걸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컨셉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컨셉트 무브로 네, 설명되는 그렇죠. 거고 네. 아마 여기서 피카드가 말하는 무브라는 거는 다음 컨셉트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쵸. 근데 네. 아까 호스만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때 릴라툼이 결국에 아이디어에서는 그 반성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이 셀라스의 핑카드의 해석하고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되게 힘이 좋네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핑카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해겔 전공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브랜덤이나 셀라스나 맥도웰을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근데 해겔 전공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원 선생님이 보기에는 적어도 이게 해겔한테 나타나는 생명 개념 같은 거에서 적용될 수 있다, 충분히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핑카드가 우리 저희가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풀게이트, 마틴 이런 사람들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죠. 뭐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핑카드는 이제 form of intentionality를 하는 거 우리는 unity of thinking being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핑카드의 말을 거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form of intentionality는 결국에 thought determination의 일종이니까. 근데 핑카드 우리가 말하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에는 핑카드 받아들이면서 이제 빼낼 거 빼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겔을 추론주의에 그 굳이 근거해서 읽지 않는 사람도 핑카드가 하는 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핑카드가 말하지 못한 다른 더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핑카드를 받아들이면서도 핑카드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 determination 그리고 그 intentionally neutral thought determination. 예. 근데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하고 질문을 해야 아니요, 뭐 그냥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핑카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칸트와 같은 선상의 해결을 두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칸트의 초월적인 입장이라고 해결의 사변적인 입장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올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크게 다르지 않고. 그쵸. 예. 근데 여기서 이 통합의 종합적 통합 얘기는 사실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핑카드가 자세하게 여기 논문 안에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좀 그런 게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구조적이고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막상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던지고 지나가는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방금 나온 그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대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와 해겔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시로서 칸트가 강조했던 통각의 그 종합적 통일이라는 게 해겔이 자기 출발점으로 하는 거다. 이 정도는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그 구체적으로 해겔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는 딱히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이 해결을 그러니까 그 피핀이나 뭐 핑카드 같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칸트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내는 뭐 예를 들어서 맥도웰의 메디컬라이제이션 뭐 거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해겔의 개념이라는 것과 칸트의 통각의 종합적 통일의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같다는 거랑 대체 그러니까 해겔이 한 얘기가
칸트의 총론 철학이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랑 이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해. 적어도 이 논문 안에서는 핑카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그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왜 해겔한테서 중요한 출발점인지가 나오진 않아요. 이 부분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514부터 515거든요. 네. 515의 첫 패러그래프인데 네. When I say the understanding that I have it, according to ordinary ways of speaking, what is being understood by it is a faculty or a property that stands in relation to my eye in the same way as the property of a thing stands that related to the thing. 그런 다음에 in this view, I have concepts and I have the concept, concepts have the concept to it, just as I also have a code, complexion, and other external properties.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개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지 물건과 성질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그 우리가 개념의 지금 개념론 인문이 그 개론이니까 개념론에서 보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Kant went beyond this external relation of the understanding. 그러니까 아이가 그 이런 컨셉트를 갖고 있다는 이런 external relation에서 벗어나서 as the faculty of concepts and of the concept to the eye. It is one of the profoundest and truest insights to be found in the critique of reason that the unity which constitutes the essence of the concept is recognized as the original synthetic unity of apperception, the unity of the I think or of self-consciousness. 그러니까 컨셉트를 그냥 external relation으로 볼 게 아니라 네. 뭔가 그 아이의 본질을 캡처하는 그런 무언가로 보는데 그거가 이제 당연히 컨셉트고 그게 컨셉트 오브 컨셉트이고 대놀라게 적용하는 방식이고 이 external relation을 맨 처음으로 프로파운드하게 벗어난 게 칸트의 synthetic unity of perception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방금 하신 말씀 다시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끌려가지고. 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념 내적으로 그 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처음 강조한 게 칸트의 그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다라는 게 해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왜 개념 내적인 규정을 강조한 철학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예. 그건 이제 엄청 많은 표현인데 제가 이제 좀 자비롭게 읽기 위해서 핑카드 편을 살짝 들잖아요. 저는 핑카드를 반대하지만. 약간 이런 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아이의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액티비티에서 제가 아닌 거를 모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잖아요. 이거 뭐 핸드폰 있으면 위, 아래 반으로 나눠서 합치고 이런으로서 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핑카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만드는 거. 근데 컨셉트의 무브먼트 자체가, 데놀링 무브먼트 자체가 이렇게 있고 오브젝티비티가 있는데 그 오브젝티비티를 그 자신과 뭐 서블레이션을 하면서 내게 되기 때문에 유니피케이션으로 being nothing, being nothing unite 돼가지고 determinate being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being이 nothing이 아닌데 결국에는 being하고 nothing이 합쳐져서 being이 subject가 돼서 뭐 당연히 반성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being이 nothing을 합쳐져가지고 이런 유니티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일종의 타자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게 칸트의 통각의 활동인 거고. 그렇죠. 그런 활동이 해겔이 강조한 내재적인 규정에 대한 강조점과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읽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핑카드 논문 안에서도 대자 존재의 구조가 사실은 개념의 구조다라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는 연결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바로 전 프레임이랑 이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해겔이 트랜센덴탈을 주관성의 철학으로 읽었다는. 네. 근데 이제 주관성의 철학 이거는 사실 핑카드가 보기에는 그게 해겔이 지금 칸트 총론주의를 오도한 그러니까 오해한 거고. 오해한 거죠. 그거 올바르게 있을 때 사변적이라는 거랑 초론주의라는 거랑 지금 같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와 지금 이 해겔의 개념과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를 연결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냥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먹어서 뭔가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기회를 이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엿주고 싶은 게 네. 네, 그 칸트에게서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 내재적으로 변해가지고 개념을 얻게 되고 내가 그걸 구성하고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 칸트에게서는 결국에는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최소한 그 마지막 유작에 가서 조금 보는 거 말고는 사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통각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해겔이랑 유사하다고 초월자 사변적이 뭐 같은 말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좀 무리로 보이긴 합니다. 이게 결국 주체랑 객체라는 구분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칸트가 원했던 작업이 객체를 주체화시키는 게 맞나요? 저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싶네요, 저는. 근데 저도 핑카드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호를 해주자면은 칸트에게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물론 분리되어 있지만 통각의 종합적 통일의 포인트 자체가 사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측면이고 그게 사실 통각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인간 주관 외부에 있는 단순히 물 자체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표상되는 방식으로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갖고 있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각이라는 점은 주관과 객관의 접합부로서 일단 칸트에게 기능한다는 점이 핑카드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핑카드의 말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 유사성만 있을 뿐인데 이 구조적 유사성 따지면 철학사에서 다른 유사성도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동의가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서 해겔이 출발한다, 해겔이 그걸 강조한다라는 것 자체는 해겔 연구하는 사람들 다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중요하게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좀 문제인 건데 근데 적어도 일단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핑카드 논문 안에서 진짜 그 내용이 안 나타난 게 핑카드 그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418쪽 제일 아랫부분에 He takes his jumping off point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냥 해겔은 그냥 여기서 출발한다 뭐 이걸 시작점으로 갖는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설명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까 퍼셉션이 결국 의미하고 에센스의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러니까 대자 존재에겐 적용 being for itself 거기에는 그 구조가 사실은 통각의 구조라고 한다면은 대자 존재의 구조는 개념의 구조인 거고 개념을 통해서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서 다른 모든 개별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해겔 논리학이니까 뭐 말은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이 좀 불완전하다. 네, 아까 여기 주문 아니지만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까 저도 핑카드와 뭐 사람들이 메이저하게 있다면은 그런 것과 가장 크리티컬하게 다른 점이 아까 포인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subject object distinction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인 것 같아요. 핑카드는 subject object 구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representation이라 하지만 결국에 제가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이거 제 representation인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form of intentionality라고 핑카드가 못을 박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subject object랑 진짜 리터럴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냥 이게 내 representation이라는 이런 아날로지컬한 말 말고 정말 이 subject object distinction이고 뭐 컨셉트와 아이디어고 subject고 object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냥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같아가지고 그게 제가 보기에 핑카드와 다른 해석들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근데 그게 그 주제가 이 논문 자체에서 딱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핑카드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위치시킬지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상이 어쨌든 두 가지 센스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인텐셔널리티니까 그 엑스트로나 어쨌든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셉 앞에 나온 빙의 에센스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센스 오브젝트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핑카드가 오브젝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브젝티비티에서 나오는 오브젝트도 있고 개념시장들도 있고 EX도 있고 이런 디테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핑카드는 대논리하게 두 가지 센스 오브젝트가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죠. 일종의 핑카드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논평인 거네요. 비판? 근데 핑카드가 딱 그런 어떤 대상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다른 데서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렇게 논문 안에서는 딱 명확하게 그건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대상이라는 걸. 안 해주는데 저희는 뭐 그거를 더 넘어가야 하는 게 좋은 학생이니까요. 뭐 논문에 있는 것보다 핑카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지금 헤겔이 칸트를 중앙성 철학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한 상세한 논박 같은 건 없죠. 그쵸. 그냥 네, 그것도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헤겔이 오해한 것 같은 네, 거예요. 그쵸. 그냥, 그쵸. 헤겔의 이 초월론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제한적이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질문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칸트를 주관적으로 이해했다는 건 버클리로 이해를 했다는 건가요? 핑카드의 헤겔은 칸트를 버클리로 이해했다 이건가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결이 약간 다르긴 한데 헤겔은 칸트가 일종의 주관주의자라고 보았다. 물론 버클리 얘기는 안 나오긴 하지만 버클리가 흔히 주관주의자로 불리니까 아마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죠. 헤겔은 칸트를 주관주의자로 보았고 칸트가 말하는 초월 철학이라는 걸 주관성의 철학이라고 보았다라고 핑카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제 핑카드의 헤겔이 읽은 칸트는 수식어가 되게 많아지는 네. 핑카드의 헤겔이 읽은 칸트는 외적 물체에 대한 존재를 보았다 했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굳이 주관주의자로 보게 되면은 예. 무조건 표상일 뿐이고 존재를 부정했다 혹은 이론적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로도 일단 근데 그러니까 그쵸. 핑카드의 헤겔이 읽은 칸트는 그렇죠. 헤겔이 부정한 게 아니라 핑카드의 헤겔이 있는 칸트가 부정했다. 그렇죠. 이게 세격으로 가니까 헷갈리네요. 어쨌든 뭐 이 너무 많은 말을 힘들겠네요. 어쨌든 뭐 네. 칸트의 큰 그림 네. 근데 그게 철학이니까요. 주어진 것만 보고 거기서 또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핑카드를 읽었을 때 내가 아까 읽은 핑카드 프레임워크에서 이게 나와 있었는데 이걸 말하네? 그럼 거기서 핑카드는 핑카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네. 건강 너무 그러니까 이 쟁점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그러니까 이 쟁점을 좀 더 이렇게 파고든 그런 글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핑카드 글은 잘 모르겠어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저도 핑카드가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에 관해서는 단행본도 썼잖아요. 네. 그것도 잘 썼더라고요. 되게 자세하게 썼는데 근데 논리학에 대해서는 딱히 쓴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찾아봤는데도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헤겔의 논리학이라는 지금 셀라스의 언어 게임 그러니까 셀라스 한 말과 헤겔이 한 논리학에서 하는 작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핑카드가 마지막에 이게 여지를 덧붙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셀라스식의 언어 게임 이론을 가지고서 헤겔을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헤겔의 형이상학하고 셀라스의 철학이 완전히 같다라는 그렇게 강한 주장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 420쪽 첫 번째 문단 제일 아래에 있어요. 예, 420쪽 첫 번째 문단 제일 아래 괄호 안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I'm not claiming here it should be noted that Celasis and Hegel's metaphysics are in any way the same. 이런 표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설명을 위한 도구이다. 뭐 이 정도 거죠. 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셀라스의 언어 게임이 이 헤겔의 논리학을 이해하는 어떤 유비 약간 뭐 그런 개념이다. 그쵸. 그러네. 아날로기.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핑카드가 그 얘기는 하죠. 셀라스식의 언어 게임하고 헤겔이 얘기하는 그 논리학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어떤 데서 결정적으로 다르냐? 체스 게임 같은 것들은 어떤 행위자가 각각의 수를 두는 건데 헤겔 논리학에서 개념이라는 거는 누가 개념의 수를 두냐, 개념의 운동을 만드냐. 사유 자체가 만드는 거다. 사유가 사유를 움직이는 거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 했을 때 이런 얘기야. 셀라스를 이용해서 이제 핑카드가 설명하는 거는 헤겔이 사유가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으로 운동한다. 혹은 사유가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운동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추론주의식으로 바꾸면은 사유가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추론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을 추론한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개념이 운동한다는 건 이 개념에서 저 개념이 추론된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핑카드식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헤겔을 이해했을 때 헤겔의 철학이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규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스트로슨이라는 또 영국 철학자가 뭐 기술적 형이상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 논의를 받아가지고 핑카드가 염두를 내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핑카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헤겔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이다, 디스크립티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외적인 개념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순전히 기술적이냐? 그렇지 않다. 규범적인 측면이 있다. 노마티브한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재구성할 때 그냥 마음대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 간의 관계가 어떤 합리성을 따르고 있도록,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개념에서 다른 개념들이 반드시 이렇게 도출될 수밖에 없도록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게 한편에서는 우리한테 친숙한 개념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을 기술한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인데, 그 기술을 할 때 개념과 개념들이 어떤 규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규범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적 형이상학에 의해 발굴된 도식의 규범적 재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핑카드.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로 해겔 철학은 우리한테 친숙한 개념들을 재구성하는데, 근데 그 개념들을 재구성할 때 어떤 개념과 개념 사이에 규범적인 어떤 관계들을 만들려고 한다. 그냥 아는 대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재구성한다.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냐? 개념의 규정성에 대한 이론에 따라서 이걸 관계들을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술적 혹은 재구성적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들의 구조를 드러낸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구성적 혹은 규범적이다. 그 친숙한 개념들이 어떠한 필연적 연관관계, 규범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규범적 연관관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규정성에 대한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된다.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부정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 핑카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월적 이론을 위한 해결의 제안은 개념의 규정성에 대한 이론에 따른 재구성적 요구와 구성적 요구의 독특한 혼합을 드러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